고전 시간 연대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노래가 존재했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역사가 있겠죠. 고전 시간 더 이상 창작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것이 순서적으로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면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고조선 또는 부여 가락 이렇게 나라로 나눠놨는데 이 나라를 나누는 것은 창작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라는 것이지 이 시대에만 그 노래가 존재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트와이스의 노래가 1위여서 좋아하고 있다가 트와이스를 제치고 다른 사람이 1위가 됐다고 해서 내가 그 노래를 당장 좋아하고 트와이스 노래는 아예 안 듣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고조선과 부여, 가야, 백제, 가라, 고굴에 써 있는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대 가요라 그래요. 그럼 고대 가요는 어떤 순서에서 어떤 순서로 발전하는가? 집단적 서사시에서 출발을 해서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수렵 채취 생활 같은 걸 더 많이 했었죠. 농경 사회도 있었지만은 농사가 지금처럼 풍족하게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렵 채취를 통해서 더 풍족하게 먹고 살려면 단체 생활을 해야겠죠. 집단적으로 먼저 사냥이라든가 또는 농사 같은 걸 짓기 전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슬픔이라든가 또는 기쁨이라든가 사랑 등의 개인적 감정을 느끼겠죠. 자,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순서를 생각하시면 왜 집단적에서 개인적으로 발전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조선 부분을 보시면 공무도화가라는 노래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공이라는 것은 님이란 뜻이고요. 무도화란 뜻은 강을 건너다, 도화가 강을 건너다인데 무자를 써가지고 강을 건너지 마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이 공무도화가의 제목인 니마 강을 건너지 마세요라는 노래의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의 제일 중요한 시어는 뭐냐? 물이라는 시어가 나와요. 또는 강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물이라는 시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 내용은 처음 시작할 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강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 거라는 굉장히 단단한 내용의 시입니다. 자, 이 노래를 왜 불렀는가? 광리자고라는 어부가 있었어요. 그 어부가 강가에서 낚시를 배를 타고 하고 있었는데 저기 강변에서 어떤 남녀가 둘이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녀는 흰 머리에 약간 술을 먹은 상태에 약간 미친 남자 백수광부가 있었고요. 그 백수광부가 물속에 들어가려는 것을 어떤 여성이 막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막지 못해서 남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강변에 주저앉아서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 나중에 부른 이후에는 강속에 뛰어들어가서 역시 여자도 자살을 했다라는 슬픈 이야기인데 광리자고가 이 이야기를 보고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집에 가서 여옥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여옥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전승해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고전 시가인데 여기에서 물이라는 걸 처음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일행에서의 물의 의미는 걱정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행에서 님은 그의 물을 건너셔 버렸으니 이제는 만날 수가 없겠죠. 이행에서의 물은 이별을 의미하고요.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으니까 삼행에서의 의미가 죽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내신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맥락보다는 수능 맥락을 따라가고 내신 역시 수능 맥락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전체적 흐름에서의 물의 이미지는 무엇이 되는가? 죽음과 단절이 되겠죠. 자, 이 중에도 단절의 이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물이라는 것은 죽음의 반대인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잘 나오는 것은 오히려 단절 이미지가 훨씬 잘 나옵니다. 고전 시가에서 특히나 대동강이라는 공간이 나올 때 유사한 이미지로 대동강이라는 이미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대동강이 옛날에 유학 갈 때 건너갔던 강이거든요. 그래서 대동강이 늘 이별의 공간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이별이라든가 단절 등의 의미로서 물의 이미지가 쓰이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 지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만큼이나 오래된 작품이 또 있어요. 자, 그런 작품은 황조가가 있는데 황조가는 고구려 왕이었던 유리왕이 화이와 치 두 명의 와이프
와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화이와 치의 두 명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치가 좀 더 예쁘고 애교스럽고 그랬나 봐요. 화이가 좀 더 아니었나 보죠. 왕이 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화이가 치를 질투했겠죠. 나중에 왕 유리왕이 사냥에 잠깐 나갔었는데 그 사냥 나간 사이에 치이와 화이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이가 화가 나서 본집인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온 유리왕이 치이를 붙잡으려고 집에 가서 붙잡았으나 치이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리왕이 허탈한 마음에 나무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꾀꼬리 두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나무까지 앉아서 둘이 꾀꼴꾀꼴 하면서 사랑을 나눴어요. 그걸 보고 아, 저 꾀꼬리도 암컷 수컷 정답게 논일고 있는데 난 누구랑 집에 가지? 이러면서 슬퍼했던 노래가 황조가입니다. 그럼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어로는 우리가 꾀꼬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꾀꼬리 녀석은 나와의 상황이 대조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의 상황이 대조가 되거나 나와의 상황이 똑같이 느낀다든가 또는 나의 어떤 자세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물이나 동물을 통해 화자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꾀꼬리 같은 경우는 나와 상황이 반대되기 때문에 내 상황이 더 안 좋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감정이 대조된 상황에 감정을 더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조가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지가, 해가, 정읍사 등의 고도의 가요가 있습니다. 자, 구지가 같은 경우는 9명의 구간 추장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발이도 좀 되고 우리가 좀 이게 인구수도 되니까 우리가 좀 나라를 한번 세워볼까? 그래가지고 9명이서 막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지봉이 있던 동네인데 그 동네의 하늘에서 이곳은 어디인가 소리 들리니까 이곳은 구지봉입니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럼 너희들은 왕의 강림을 원하느냐?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구지봉 꼭대기에서 땅을 팔아 라고 했더니 모두 다 오케이 해서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치면 구워 먹으리 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BGM이 쫙 깔리면서 자줏빛 상스러움치 내리면서 금색으로 된 상자가 내려옵니다. 택배요 하고 오픈해보니까 6개의 황금알이 들으셨어요. 그 황금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수로왕이죠. 수로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구지가 이 노래인데 자, 이 노래 잘 들어봤더니 거북이가 등장했었죠. 거북이는 어때요? 나에게 왕을 내려주는 초월적 존재 신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플러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노래에 해가란 노래가 있어요. 해가의 해자는 바다의 해자고요. 여긴 수로 부인이라는 여자와 연관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자, 수로 부인의 캐릭터를 좀 말씀드리면 트와이스의 나연이라든가 블랙핑크의 제이니가 와도 이 수로 부인의 미모를 보고 아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울면서 집에 간대요. 난 저보다 이쁠 수 없어 이러면서 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야기 3064, 394에서 등장하는데 자, 이 여인의 취미는 특기는 무엇이냐? 남자와 3초간 아이 컨택하면 무조건 남자가 꼬셔집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럼 취미는 무엇인가? 남자들에게 그렇게 아이 컨택해서 꽂혀진 남자들에게 납치 및 감금당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취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수로 부인이 어느 날 동해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동해 용왕하고 아이 컨택이 돼버렸단 말이죠. 동해 용왕이 반해가지고 분명히 유부녀고 남의 아내인데 납치를 해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 해변가에 모여서 모두 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노래를 불렀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 빼앗아간 게 그 얼마나 큰가. 네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너를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제서야 수로 부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배경설을 갖고 있는 역시 이야기인데 자, 여기 거북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 내용은 구성이 구지가와 해가가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이때 거북이는 용왕이고요. 남의 유부녀를 납치해갔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가 되겠죠. 구조가 비슷한데 거북이의 의미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조하는 문제가 잘 나올 수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도를 한번 본다면 처음에 거북아 거북아 부릅니다. 머리를 내어라 명령하고 있고요.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하고 있고요. 구워 먹으리 위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간에 소망을 총 2번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머리를 내어라라는 머리가 우두머리 왕을 뜻하는데 왕을 내어달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내놓지 않으면 널 구워 먹어버리겠어 라고 위협하는 2번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위협하는 것은 생명과도 바꾸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하게 소망을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이 주술가기 때문에 이 위협 부분이 주술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가 해가를 비교를 해봤고요. 자, 정읍사로 가볼게요. 자, 정읍사는
행상인 시장에 물건 팔러 간 남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걱정하면서 달님에게 남편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정읍사의 정읍은 전라도 지방에 있는 정읍이라는 동네예요. 한우가 굉장히 맛있는 동네죠. 지금도 있고요. 전라도에 있던 삼국 중에 한 나라는 백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라가 통일하면서 고구려나 백제의 자료는 거의 다 소실되었으나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백제의 가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읍사입니다. 정읍사는 특히나 나중에 궁중음악의 악보집에 실리면서 우리 말, 그러니까 즉 훈민정음으로 적힌 것이 역시 후대로 전승되고 있어서 우리말로 국문으로 쓰인 시가 중에는 고대가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을 정읍사를 줄 수 있고요.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공무도화가 황조가지만은 우리말로 적힌 것, 이건 한자로 적힌 것들이니까요. 우리말로 적힌 것 중에는 정읍사가 가장 오래됐다고 봅니다. 내용에서 달과 전대라는 두 개의 시어를 볼 수 있는데 달님에게 빚는 거예요. 남편이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긍정시가 되겠죠. 하지만 전대는 이 달이 비춰줘야지 밟지 않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정시가 되겠네요. 서로 당연히 대조가 될 것이고요.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모티프를 갖고 있죠. 여성이 남성을 기다리다가 돌이 돼버린 이야기 망부석 설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망부석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읍사 내용을 보시면 여음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세보시면 총 6구절로 나눌 수가 있고 덩어리로 따지면 3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구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조의 형식 있죠? 그 시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조의 원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분명히 고대가요는 집단적인 출발해서 개인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 표시를 해볼게요. 공무도화가 남편 주고서 한 거죠. 개인적이라 볼 수 있겠죠. 황조가는 역시 마찬가지 이별했죠. 개인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구지가는 왕의 강림을 원하는 9명의 구관이 불렀으니까 집단적. 해가 역시 아내가 간 것이지만 해변가에 모여서 노래 불렀던 사람 여러 명이기 때문에 역시 집단적. 정읍사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공무도화가 황조가는 잠깐 의견에 분분합니다. 자, 왜냐? 공무도화가에 나오는 백수광부가 강물의 신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럼 어부들이 배로 강을 건너기 전에 배가 뒤집혀서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 지낼 때 불렀다라고 보는 맥락이 된다면 여긴 집단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 황조가도 화이치 이름을 보시면 화이가 병화자고요. 치이는 꽝치자입니다. 치이가 떠나고 화이가 남았죠. 그래서 봄이 끝나고 겨울이 끝나고 죄송합니다. 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본다면 집단적 성격이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은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집단적인 게 오히려 뒤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짓말을 친 것 같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 고대가요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자료가 안 남아있어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만약에 자료가 모두 남아있다면 집단적인 것이 더 먼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자료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전 세계 모든 문화가 다 문학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출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을 사서 풀다 보면 오히려 문제집에는 구지가가 앞에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이어서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구지가가 제일 오래된 것은 아니고 공무도화가와 황조가가 제일 오래된 노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쭉 해놨죠. 자, 신라가 통일을 했었는데 신라 시대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어떤 게 있습니까? 향가가 등장합니다. 자, 향가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4구체, 8구체, 그리고 10구체 향가가 있습니다. 10구체 향가를 가장 완벽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3단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19체 향가는 또 낙구라고 하는 맨 마지막 구절에 감탄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럼 이 향가는 왜 이름이 향가냐? 뭘로 쓰였기 때문에? 향찰로 쓰였기 때문에 향가라 그래요. 향찰로 표기했다. 자, 그러면서 향가를 그럼 언제 불렀냐? 국가 행사했을 때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노래를 누가 불렀었냐? 지금은 이제 오스트리아 빈 합창단 같이 어린이 합창단 아시죠? 화랑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랑 출신 장군은 많지만 그래서 화랑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랑이요 어릴 때 가는 곳이에요. 어릴 때 가는 어떤 사관학교 같은 곳인데 거기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진골 성골들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집단 국가 행사 때만 나와가지고 노래를 얼굴에 예쁘게 화장하고 노래를 불렀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향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솔교사가 필요하겠죠. 그 인솔교사를 누가 하고 있다? 승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가는 누가 많이 불렀다? 화랑의 우두머리가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 그 우두머리는 승려이다. 그래서 승려, 아까도 말했지만 화랑이라는 던체는 국가 행사 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옛날에 국가 행사는 어차피 제사죠. 그래서 노래에 제의적 성격이라든가 또는 주술적 성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려가 불렀다고 했으니까 또 어떤 성격? 불교적, 종교적 성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게 향가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향가가 만들어졌을 때쯤에 우리나라에 또 들어왔던 외국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시라고 하죠. 물론 한시는 한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우리 문학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정서를 노래했다면 그것도 우리 문학입니다. 그리고 당시엔 동아신화권 전부 다 한자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글자를 한다면 오히려 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시는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리쌤이 쪼개놨는데 한시는 쭉 밑에 통으로 되어 있죠. 자, 한시는 중국 영향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선시대까지 창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한시의 구성을 보시면 한자가 한 줄에 몇 글자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 나눕니다. 한자가 한 줄에 5글자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5언이라고요. 7글자가 있다면 7언이라고 해요. 자, 사행으로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절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줄로 된 것을 율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곧비리면 누구나 아셔야 돼요. 그 이외의 형식에 뭐 배율이라든가 연속체라든가 또는 고시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절구와 율시 정도만 알아도 상관이 없다. 그럼 한시는 내용상에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냐? 내용상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경치를 말하고 뒤에 정서를 말하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향가 같은 경우는 3단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몇 단 구성이다? 대표적인 4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구성이 바로 한시의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로 가시면 고려 이름을 딴 장르가 나옵니다. 자, 고려 가요라고 하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이걸 소교라고도 부르고요. 장가라고도 부르고요. 여요라고도 부릅니다. 자, 고려가요는 창작된 시기에 포커스를 뒀을 때 고려가요라 그래요. 고려 소교라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창작된 시기 엔드, 그 다음에 소교, 소교의 속자가 민속에서 따왔다 볼 수 있는데 이 민속은 앞에 있었던 다른 장르와 비교했을 때 창작했던 창작 계층, 향유층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문학상에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신 작차 미상의 작품이 많기 때문에 즉 서민이 지었다는 겁니다. 서민이 지었다는 걸 포커스를 두면 소교라고 부르고요. 장가는 남성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왔던 다른 작품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라고 해서 형식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장가라고 합니다. 자, 여요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에서 려하고 요자리를 줄여가지고 여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려가요는 3분 후에 불러야 제맛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3분 후인가? 3음보, 분연체, 후렴구의 특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작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3음보, 분연체, 후렴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연체라는 것은 연으로 나눠져 있다. 분장체, 분절체, 분연체 유사한 말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분연체가 아닌 단연체인 시도 있습니다. 한 년짜리도 있고 심지어 후렴구가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대부분은 이 세 가지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후렴구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후렴구분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고려시대에 창작될 때부터 후렴구가 붙어 있었다. 자, 아니다.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그때 붙은 것이다 라고 보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후렴구의 내용이 워낙에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시리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드리면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게 원래 가시리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현대 국어로 해석해 본다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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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평성대라고 볼 수 있어요. 위증절가를 현악기 소리로 볼 수가 있거든요. 대평성대라는 것도 사실 고려가의 원래 주제와는 약간의 관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논문을 냈어요. 그건 말이야 창작할 때부터 원래 고려시대 때 붙은 거야. 왜냐하면 고려 사람들은 우울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낙천적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의 후렴구를 통해서 고려인들 뭐라 할 수 있다. 고려인의 낙천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겨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조선시대에 말이야 궁중음악에 들어가면서 음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붙은 것이야 라고 해서 여기에는 궁중음악의 흔적이고 음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악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어줬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다. 당연히 둘 중에서 훨씬 더 근거가 탄탄한 이쪽에 현재 선생님들은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쪽 설명을 하실 거고요. 간혹 가다가 옛날 설명도 갖드린 분들이 위에 것까지 같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조선으로 바로 가볼게요. 조선이 칸이 굉장히 넓죠. 그 말은 조선에 적을 것이 제일 많다 이 말인데 고려와 조선 사이에 건너가면서 있었던 장르가 바로 경기체가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사한 고려와 조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시조도 있고 하지만은 우선 경기체가를 먼저 볼게요. 자, 경기체가는 명칭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림 별곡이라는 작품이 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 있지만 한 번도 94년 이후 수능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막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 특정 학교들은 이걸 아직도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왜 이름이 경기체가인가? 이 녀석은 사실 형식은 고려가요와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고려가요로 부르는지 왜 따로 경기체가라 부릅니까? 성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죠. 우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강력한 성향은 앞서 나왔던 고려가요는 서민들이 지으면서 서민들의 애환 같은 게 들어있다면 경기체가는 오히려 신흥사례부, 신진사대부들의 자부심 이 바탕이 되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선 정서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경기 어떠하니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에서 보시면 경기라는 말 때문에 경기체가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어떠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감정이 바로 자부심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경기체가는 명칭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경기체가가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가사라는 장르를 설명할 때 경기체가 잘 나오는데 이 경기체가가 쇠퇴하면서 나중에 뭘로 발전한다? 가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명칭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수의 창작이 이루어졌던 시조를 보겠습니다. 우선 형식 자체가 쉬워요.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가 전승되고 있다. 8,000수가 전하고 있죠. 자, 3장, 6, 9, 45자 내외의 기본적 구성을 갖고 있고요. 종장의 첫 어절은 3음절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시조의 기본적 형식이고 이 기본적 형식을 잘 지킨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평시조라고 하고요. 아니다. 한 구 이상이 길어진 걸 뭐라고 한다? 어시조라고 하고요. 아니다. 또 3장 중에 2장 이상 길어진 걸 뭐라고 한다?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조들을 연으로 구성한 것을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3단 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또 구성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조 다음에 가사를 볼게요. 자, 가사라는 것은 3, 4조,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위에 있는 시조와도 같은 형식,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단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구절은 3, 5, 4, 3의 글자 수를 지켜주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3. 이 녀석은 꼭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종류를 따져보면 자, 이렇게 3, 5, 4, 3에서 이걸 형식이라든가 또는 3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준 것을 뭐라고 한다? 정격 가사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변격 가사라고 해요. 지은이에 따라서 남성 양반이 지으면 양반 가사라고 했었고요. 여성이 지으면 규방 가사, 내방 가사라고 합니다. 내용상에는 자연 속에 숨어 지내면서 풍류를 즐기면 은일 가사라고 하고요. 유배 가사 지었으면 유배 가사, 사랑의 이야기를 듣다면 애정 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 위에도 여행 다니는 관동여우 같은 이런 것들 기행 가사라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사 다음에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민요가 있다. 백성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민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노동요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민요는 3음보나 4음보를 가진 작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수율로 따지면 332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옛날 선생님들은 7, 5조도 설명하시긴 합니다. 7, 5조는 최근에 연구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7호조를 가르쳤기 때문에 7호조까지 민요조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요는 부르는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혼자서 부르면 독창요라 그러고요. 떼창을 같이 하게 되면 애국가 제창처럼 제창요라고 하고요. 그다음 주고받으면서 부르면은 선후창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요 다음에 우리 언해라는 것도 있어요. 언해는 사실상 우리 문학이라기보다는 외국 문학을 번역한 건데 번역해놓은 형태 자체는 우리 문학에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외국인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즉 중국의 한시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중국인의 정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언해는 언문 우리말로 해독한 번역 문학을 말합니다. 중국 한시를 번역한 거고요. 이거는 주로 문학보다는 문법 문제에서 중세국어 문헌으로 잘 나와요. 중국 한시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많이 나오는 작화가 이백과 두보가 있습니다. 이백이란 사람은 우리가 달타령에서 이태백이 놀던 달 할 때 그 이태백과 똑같은 사람인데 시 내용은 당연히 풍류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두보란 사람은 전쟁 중에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이라든가 늙음을 탄식하는 탈로라든가 또는 고향을 그려하는 향수 등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또 잡가라는 것이 있는데 잡가는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민중의식이 성장하면서 양반들을 따라하는 작품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 따라하는 작품이 지금 잡가인데 두 가지 성향이 보인다. 첫 번째는 상층 문학을 모방하려는 태도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현학적 태도, 배운 것을 잘난 척하려는 현학적 태도가 드러난다. 상층 문학 모방의 태도는 뭘로 드러나냐? 양반들이 쓰는 상투적 표현을 맥락에 맞지 않더라도 쓰려고 하는 태도, 그걸 통해 알 수 있고요. 현학적 태도는 한자어를 많이 쓴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장, 악장이 있고요. 악장은 궁중음악이에요. 우리가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 많이 봤던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궁중음악인 악장입니다. 왕이 주로 듣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예찬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왕조를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먹은 게 없을까요? 민요, 언해, 잡가, 악장 다 적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판소리 사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판소리는 무슨 서정갈래의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서사갈래의 특성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는 서사문학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대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조선까지 작품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런 시간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3단 구성이라든가 마지막 부분에 감정을 집약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연결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3단 구성의 가장 최초가 정읍사로 볼 수가 있어요. 정읍사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19체양가겠죠. 여기 3단 구성. 자,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은 시조로 갈 수 있고요. 3장 나왔죠. 그리고 가사 여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3단 구성이기 때문에 가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을 집약하는 장치를 볼 때도 마찬가지 여기 낙고감탄사가 있었죠. 19창가의 낙고감탄사가 자, 시조의 종장, 초도절, 삼음절 지켜주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마지막으로 여기 3543 지켜준다 했죠. 가사도 여기로 연결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현재 고1 교과서에서도 그런 걸로 정리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고전 시간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창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대기를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은 훨씬 작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 고전 시간 연대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